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그대로 두고 현재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성취도 자율평가에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이 참여하도록 적극 권고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기초학력을 올리고 교육 선택 기회를 늘려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고교 서열화와 성취도 평가 강화가 오히려 경쟁 압력을 높이고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방안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 실패 사례로 꼽히는 고교 다양화 정책과 학업 성취도 평가 전수화가 이름만 바꿔서 반복됐습니다. 또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그대로 두고 전수평가를 통해 학교 줄 세우기를 하면서 동시에 사교육을 잡겠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입니다. 6월 21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뜨거운 여름 불경기를 한 번에 날려버릴 KG 모빌리티만의 특별한 혜택.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1,800만 원대로 시작하는 합리적 가격의 더 뉴 티볼리 출시. 거기에 토레스 티볼리 하루 1만 원대 신개념 리스형 할부까지. 개별 서비스 인하 혜택이 6월에 종료되니 서두르세요.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함께합니다. 1부 허승규의 청년생각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변경된 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의 윤곽이 나왔다고 합니다. 경북개발공사 도청 신도시 사업단의 김민균 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생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종교 간 화합을 위해 만들어진 안동시 종교타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박제된 종교타운이 아닌 역동적인 종교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제안도 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부로 국회의원 선거 295일 정도 남았습니다. 3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예. 여전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인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 오리무중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2달 만에 선거제도 개혁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원래 법정 기한이 4월 10일인가 뭐 그때잖아요. 딱 네, 그렇죠. 1년 전. 예. 그때 그 허승규 대표 맞나요? 저 이번에 안 될 걸요 했던 허승규 대표. 이번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던 안 그랬나요? 다른 분이었나? 저는 딴 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되든 안 되든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예, 예. 네.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예. 자, 우리나라 정치 발전의 큰 과제가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승자 독식 양극화 정치를 개선하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협치를 할 수 있는, 예. 자, 그게 바로 그런 문화, 정치 문화를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인데요. 자, 최근 경과는 어떻습니까? 네, 작년 대선과 지방선거 전후로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교체를 강조했었고요. 네. 올 초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지금 초당적인 정치개혁 모임이 만들어졌고요.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함께하고 있고 또 청년 정치인들 중심으로 정치개혁 2050이 움직이고 있고 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시민사회계에서 다양한 정치개혁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거의 20년 만에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려서 네.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했었고요. 또 지난 5월에는 시민참여단 500명을 대상으로 공론화위원회가 열려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논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네.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진전은 있었네요. 좀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일단은 최초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원위원회도 열렸고 시민 500명 대상으로 한 공론화위원회도 열렸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 결과가 나온 게 없다. 이게 바로 다
기득권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존 거대 양당의 기득권 그걸 좀 스스로 좀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이 선거제도 개혁의 열쇠는 지금 기득권을 쥐고 있는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치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스스로가 셀프 개혁을 하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그 이틀 전이죠. 6월 19일, 20일 이틀에 걸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했습니다. 네. 교섭단체는 국회 의석수 20석 이상 있는 단체를 말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두 개밖에 없는데요. 근데 두 분의 연설 내용을 보면 선거제도 개혁 참으로 절망적이다. 절망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두 개밖에 없는데 만약에 한 개 혹은 두 개 더 있었다면 우리나라에 이 정도까지 망가지진 않을 텐데 그런 생각 해보고 자, 제 기억으로는 이재명 대표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해서 별말 없었던 것 같은데 그 기사 나온 게 없었던 것 같고 김기현 대표는 한마디 했었고 의석수 줄이자 그게 좀 기억이 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었죠? 네, 먼저 이재명 대표 연설을 보면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다당제 정치개혁을 내걸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 의원총회와 전당대회에서도 당론인데 이 핵심은 기득권 정치 내려놓는 선거제도 개혁인데요. 근데 올해 이재명 대표는 좀 이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 소극적이었고요. 그리고 최근 국회에서 이렇게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국회 다수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수당 대표 연설문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게 참 실망스러워요. 왜냐하면은 뭐 지금 지체되고 있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을 다하겠다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민주당 둘 다 기득권 내려놓자 뭐 힘을 실어줘야 될 위치에 있는데 그리고 본인이 강조했던 공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합니다 아닙니까? 근데 이 이재명답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답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이재명 대표 지지자분들 안동에도 많이 계신데 좀 대표님답게 가시라고 좀 쓴소리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표 연설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언급까지 할 여력이 없지 않았나. 왜냐? 본인의 그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이걸로 완전히 도배가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키워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오히려 정면 승부를 하셨어야 되는데 안타깝죠. 상당히 안타까웠다. 언급 자체가 없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이런 분석이시고 자 반면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한마디 했잖아요. 그 제가 기억하기에 의원 정수 감축하겠다?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 이재명 대표는 무응답이죠. 정답을 체크 안 해서 이제 틀린 건데 김기현 대표는 오답입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상관없을 뿐더러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에 역행하는 정치개혁안을 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무응답이었고 김기현 대표는 오답을 냈다. 그 둘 완전히 뭐 엉뚱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세 가지 정치개혁안이 그거예요. 의원 정수 10% 줄이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불체포 특권 포기. 일단 이 2번, 3번은 선거제도 개혁과 상관없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요. 그 10% 감축 주장을 보겠습니다. 당시 김기현 대표가 이 근거로 말한 게 정치가 너무 과잉이다. 입법 남발로 경제공해 사회분열 촉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 숫자 10% 줄여도 국회는 잘 돌아가고 아무 문제 없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할 일을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듣기로 우리 국민들 국회의원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심하니까 뭐 이렇게 국회의원들 많아 줄여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허승규 대표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좀 더 풀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김기현 대표의 주장이야말로 이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 또 강조드리면은 의원 숫자를 줄이면 의원 개인 기득권이 커집니다. 개인의 기득권은 더 커지죠.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전체 권력이 있으면 n분의 1 하면은 이게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국회 통제력이 낮아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의원 정수가 많을수록 좋다라는 주장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의원 정수가 적을수록 좋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대의민주주의 원리에서 옹호될 수 없는 주장이고 이것은 정치 선진국이나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 여러 번 해보셔서 잘 아실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뭐 기득권을 옹호하고 포퓰리즘에 편승하고자 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예. 그 논리도 전 빈약한 게 물론 맞는 말은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입법 남발은 개선돼야 된다. 근데 처방이 틀린 것이죠. 네. 선거제도 개혁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법률안을 질보다 양으로 평가하는 언론 기사 정치 문화는 문제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예.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입법 양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히려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 활동 평가할 때 입법을 얼마나 발의를 얼마나 했느냐 이걸로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 자, 그럼 입법 남발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어떤 뜻인가요? 입법 남발? 네, 그 한국산업연합포럼 자료에 따르면 그 2017년, 2022년까지 5년간의 그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의원 1인당 법안 심의 건수를 비교해 보니까 네. 미국은 56.4건, 네. 일본은 1건, 한 건이요? 영국은 1.2건, 1.2건? 한국은 이렇게 적어요? 네, 81.9건이나 됐어요. 예. 그러면 일본과 영국 국회의원은 지금 놀고 먹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 법안 하나를 만들어도 신중하게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만큼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해가지고 행정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 하는 것. 즉 법안 같은 경우는 양보다 질이 중요한 것인데 저는 이 법을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법이 밥이다. 네. 예. 여러분 밥 먹으면 좋다고 밥을 하루에 9끼 10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안 좋죠. 위장병 걸리고 체하는 거죠. 예, 예. 그냥 법과 밥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 끼를 어떻게 건강하게 먹는 것이 중요한 건데 예.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삼류 사류 정치인데 네.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 말대로 의원 정수를 줄이면 이런 부실한 법안 심사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게 의원 정수 줄이기 전에 본인이 국회의원이고 여당 대표면은 이러한 입법 남발 문화를 국민의힘과 민주당부터 성찰하고 개선하는 게 우선이지 이것에 대한 처방이 왜 의원 정수 감축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네. 네, 전혀 논리적 연계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의원 정수를 축소하게 되면 우리 지역을 좀 보죠. 우리 이 지역 사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지역의 관점에서 더더욱 현실성이 낮은데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에 지역구가 253입니다. 예. 그럼 지역구를 10% 줄이면 30석을 날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현재 경북 북부 지역 보면은 영주, 봉화, 영양, 울진 4개 합쳐서 1명이에요. 예. 의성, 청송, 영덕 이제 군위가 빠져나갔으니까 예. 인구 미달로 또 어디 합쳐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지방 소멸 시대 현재 지역구 숫자도 유지가 안 되는데 30석을 삭감하면요. 수도권이 줄겠습니까? 경북 북부 지역 같은 농촌 지역이 의원이 줄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인구와 연동되는 거니까 점점 앞으로 뭐 우리 지역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의원 정수 감축하게 되면 결국은 이 경상북도랑 전라남도의 의원 숫자를 줄이는 건데 예. 그렇다면은 이제 지역구를 안 건드리면 비례대표를 줄여야 되는데 예. 비례대표가 지금 47석이거든요. 그렇죠. 30석 줄이면 고작 17석이에요. 17석. 하하하. 300명 중에 17석. 근데 그 최근 공론화위원회 보면은 비례대표 늘려야 된다 의견도 많았고 이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가 지역주의 완화하고 또 사표를 줄이면서 유권자 선택권을 넓히려면은 이 1등만 당선되는 현재 소선거구제를 개선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둘 거면은 이 승자 독식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비례대표가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럼 비례대표가 어느 정도 숫자가 있어야 이거를 보정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17석으로 줄이면은 이제 선거제도 개혁이 안 된다는 건데 저는 이러한 주장이 나쁜 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논점을 흐리는 물타기 전략이다. 그러니까 그냥 선거제도 개혁 싫어요라고 얘기하면은 양심상 못하니까 예.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본인도 알아요. 예. 여기 변호사까지 하고 판사까지 하시고 잘 아십니다. 그 차마 양심상 그런 얘기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물타기 침대 축구를 해가지고 선거제도 개혁에 깽판을 놓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집권 여당의 대표님으로서는 매우 좀 아쉽다.
네, 정치개혁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지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침대 축구로 표현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기현 대표의 의원 정수 감축안 이거는 침대 축구다. 그러니까 물타기 전략이다. 그러니까 선거제도 하지 말자는 얘기다. 예,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 자, 지금 들어보니까 거대 양당 대표들의 연설만으로는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이렇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앞으로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뭐 집권 여당의 리더십은 사실 김기현 대표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죠. 예. 국민 통합을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좀 나서줘야 됩니다. 그 총선 앞두고 여당 지도부가 이른바 윤심,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심해질 텐데 대통령실에서 물꼬를 열어줘야 돼요. 여당은 이렇게 해야 되고요. 야당 쪽은 이제 야당의 원래 공약이니까 좀 야당 내 강성 지지자들이 좀 당을 압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엎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는 좀 시민 여러분들께서 나서 주셔야 된다. 그래서 특히 각 당의 지지자들이 내부에서 쓴소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남의 말은 옳은 소리를 해도 지금 안 듣습니다. 예. 1+1을 2라 그래도 이상하게 듣거든요. 그래서 내부 지지자들이 내부에서 이재명, 윤석열 이런 지도자들한테 해 주셔야 되고 뭐 정 안 되면 내년 총선에서 이쪽이냐 저쪽이냐가 아니라 이런 적대적 공존과 반사이익 정치를 추구한 낡은 정치를 좀 과감하게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보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최근 국회 선거제도 개혁 논의 상황 쭉 살펴봤습니다. 국회의원 스스로 또 양당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걸 좀 강조를 해 주셨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또 윤석열 대통령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와 또 행동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허순교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순교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네 얼굴 와 글로? 야근한다고 티다. 네 월급은 와 글로? 최저임금은 안 오르지. 물가는 오르지. 내가 진짜 빡세 죽겠다. 물가는 내리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1577-2260.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미래에셋증권은 생각했어요. 해외 투자라고 큰돈 들지 않았으면, 그래서 실시간 미국 주식 소수점 매매, 밤잠 설치는 사람은 없었으면, 데이마켓, 호가창도 다 보였으면, 나스닥 토탈뷰, 국내 주식처럼 편해진 해외 투자. 미래에셋증권에서 확인해보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을 꼭 읽어보세요. SNS 매너가 무너진 세상. SNS 매너 권법을 익혀라. 조상권. 타인의 얼굴을 보호하는 스티커 매너 저작권. 합법적인 음원 체크. 이것이 SNS 고수의 매너 권법.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43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이 늦어지면서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컸는데요. 2단계 사업이 실시 승인을 받은 지 5년 만에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여러 변화가 있을 거라는데요. 경북개발공사 도청 신도시 사업단의 김민균 부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균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우선 도청 신도시 개발 현황이 궁금한데요. 지금 뭐 상주 네. 인구를 포함해서 개발 현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경북 도청 신도시는 안동 풍천과 예천 호명 경계부에 약 1,000만 제곱미터 규모로 총사업비 2조 1,600억을 투입해서 인구 10만의 자족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예. 총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1단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5년 준공되어서 상주 인구, 유동 인구 해서 약 2만 5천 명이 실제 거주 중에 있고요. 예. 2단계 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1,000만 제곱미터 규모가 예. 저도 짐작하기 좀 어려워서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예. 안동 시내로 비교하면 송현에서 용산까지 낙동강 북부 지역 시내 전역의 크기와 비슷한 규모라고 보시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예. 송현 안동시로 따지면 송현동부터 해서 쭉 저쪽 용산동까지 네네. 그 정도 규모 1,00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300만 평 정도 평수로 따지면 네, 그 정도 될 네. 것 같고. 지금 인구가 한 2만 5천여 명 정도 거주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 네. 자, 설계 변경으로 2단계 사업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자, 네. 2단계 사업의 개발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2단계 사업의 경우는 지난 2018년 3월 달에 착공해가지고 현재까지 공정률 60%로 각종 지하시설물이 상당 부분 이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지고 지난 21년 3월부터 각 분야별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해서 지난 5월 말까지 해서 3차례에 걸쳐서 크고 작은 개발 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을 하여 왔고요. 마스터 플랜에서 제시한 신도시 2단계 사업의 주요 추진 전략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자족 도시고, 두 번째는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교육 도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특화 공원 활성화를 통한 체류형 관광 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 방향이 있군요. 자족 도시, 교육 도시, 관광 도시로 키워 나가겠다. 자, 네. 기존 2단계 사업 계획에서 이번에 변경하게 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예, 신도시가 워낙 규모가 있어서 주요 변경 사항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예천, 안동, 호민지 순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먼저 예천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의 지속 가능한 신장이죠.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해서 3단계 유보지를 약 7만 평 규모로 도시 첨단 산업시설 용지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1단계하고 2단계의 유기적인 교통 흐름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폭 28m 규모의 내부 순환도로도 이번에 신설을 하게 되었고요. 예천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 첨단 산업시설 용지를 확보했고 또 그렇습니다.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했다. 예, 이게 이제 변경됐다. 예천은 네. 그렇고요. 안동 지역은요? 안동의 경우에는 당초 이제 호민지 조수지 북측에 있던 종합의료시설을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지로 이동을 비치하였고요. 예. 주거 형태의 다양화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최고 층수 이제 45층 규모의 주상 복합용지도 신설을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맑은누리 파크 주변 지역의 공동주택 용지는 대규모 유보 용지로 전환을 해서 장래 도시 발전에 대비한 다양한 기반 시설 확보 수요에 대응하는 걸로 하였고요. 그 기존에 공동주택 용지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아파트 대부분 이제 짓는 아파트였죠. 예. 그 용지를 유보 용지로 전환했다.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뭐 아파트 건설을 조금 뭐 늦춘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쪽 지역을 아파트 위치를 이동을 해가지고 다른 이동을 위치로 해서? 옮기고 예. 그다음에 맑은누리 파크 주변 지역은 또 대규모 유보 용지로 확보하는 그런 대안. 그렇게요. 예. 호민지 지역은 어떻습니까? 호민지는 조금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고 지금은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예천 지역, 안동 지역, 호민지 지역 이렇게 나눠서 변경된 내용 말씀을 해주셨고, 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의 아파트 공급을 계획보다 늘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자, 이거 말고도 또
공동주택, 그 아파트 최고층 수도 25층에서 35층으로 더 높였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그 이유가 맞는데요. 신도시 1단계를 보시면은 사실상 획일적이고 판상형 아파트 배치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예. 사실 이 구조가 가장 실용적이고 가성비가 뛰어난 구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해서 아무래도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2단계에는 차별화된 토지 공급 기준을 적용을 해서 좀 저렴하게 토지를 공급을 하고요. 동시에 명품 아파트 유치를 위해서 설계 공모 방식을 원칙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과 아시는 바이지만 대우중흥 컨소시엄의 푸르지오, 제일건설, 풍경채 같은 설계 공모 당선 아파트가 현재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상황에 있고요. 사실 이러한 설계 공모 방식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은 아파트의 용적률의 상향 조정이 없으면서 이제 최고 층수의 상향 조정이 되었을 때 그렇게 되면 단지 내에 다양한 활동 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쾌적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필수 조건이라고 설계 공모의 필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군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그대로 두고 최고 층수를 상향했다는 말은 그렇죠. 그만큼 여유 부지가 더 많이 생긴다. 활동 공간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더 쾌적한 주거 환경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이신데, 참 이 아파트가요. 아까 프로지오랑 어디 풍경채라고 하셨나요? 이런 유명 아파트들. 네네. 지금으로 봐서 그 첫 삽은 언제쯤 뜰 것 같습니까? 아파트 건설. 지금 사실 그 부분이 저희들도 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승인을 받았지만은 이제 지금 현재의 주택 경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분들도 가장 최적의 타이밍을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 당초 계획 대비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워낙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첫 삽을 뜰 수는 있긴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다 스탠바이는 된 상황입니다. 스탠바이 다 된 상태다. 자, 개교를 앞둔 학교의 위치도 조정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조정됐습니까? 네, 사실 이제 신도시 계획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각급 학교의 위치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최단 거리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주변 상권에 영향도 미치지 말아야 되고 또 연접한 공동주택에 의한 일조 영향도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계획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저희들 신도시 사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계획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를 저희 슬로건으로 세웠기 때문에 공동주택 구역 내에 학교를 집중 배치를 하여서 통학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를 하였고요. 학교하고 중요한 건 또 학교하고 공원을 연접 배치해서 학교 운동장에서 하기 어려운 다양한 활동들을 연접한 공원에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생태학습이나 체육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근본 계획에서 저희들 롤 모델을 세종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인데 유치원 입구에 조성된 원생들이 타고 온 귀여운 킥보드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킥보드 주차장이 있어요? 유치원 입구에? 이 부분을 어떻게 봤냐면은 이거는 미취학 아동들이 집에서부터 킥보드를 타고 학교까지 유치원까지 등교하는 건데 그만큼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가 되어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해서 개인적으로 신도시 2단계도 그러한 안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기를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치원 학생들 너무 어린 학생들인데 킥보드를 타고 통학을 한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가 되어야겠네요. 차량이 없는. 그렇죠?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준비된 질문은 아닌데 혹시 대답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신도시 같은 경우 상권 활성화가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상업용지 너무 많이 해놓은 거 아니냐, 지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1단계 현재. 그래서 지금 2단계는 어떨까? 상업용지 배분을 좀 많이 하셨나? 그것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신도시 전체로 봤을 때 이제 1단계 부분에 포함된 상업시설의 연면적이 상당히 큰 면적이었습니다. 그거는 신도시 전체 330만 평을 기준으로 상업시설 용지의 어떤 비율을 잡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았던 거고, 거기에 더해서 뭐 각종 이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또 건생시설을 더 추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상가의 공실률이 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들 2단계에는 1단계로 비교하자면은 거의 한 50% 이하 수준의 상업시설 용지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에 비해서 절반 정도 수준이다. 2단계는 상업시설 용지가. 그래서 선택하고 집중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공실도 많고 장사들도 안 된다고 아우성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참 걱정도 많이 되는데 상권도 빨리 활성화돼야 될 것 같고요. 자, 호민지 주변 개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어떻게 계획을 하셨습니까? 이번 계획 변경에서 호민지 지역은 좀 과감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수연 자연 환경을 활용해가지고 저희들 호민지 산책로를 따라서 주상복합 그리고 특화 상업거리 그리고 호텔 그리고 특화 주거단지 등을 배치를 해서 인근에 정말 유명한 관광지들 많이 있죠. 경산서원이나 하회마을 같은 이러한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도시를 저희들 만들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또 그리고 호민지 북측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대학교하고 R&D 시설 집중 배치해서 인근 국가산단 내지는 바이오산단과 연계된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기존 분양 용지에 포함되어 있었던 굉장히 우수한 수림의 보존구역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근린공원으로 재편해서 약 한 4만 5천 평 규모의 공원 녹지 면적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서 추후에 이제 쾌적한 수변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호민지 주변은 그야말로 쾌적한 수변 공원, 수변 환경, 뭐 숙박시설 위주의 뭐 이렇게 배치를 하셨군요. 아까 대학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대학교 용지를 일단은 확보를 해 놓으신 거죠? 대학교 용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대학교가 구체적인 어떤 계획 이런 건 아직 안 잡힌 거죠? 네, 지금으로서는 구체화되지는 않았고요. 최근 들어서 뭐 글로컬 대학이라고 해서 안동대와 도립대 이런 부분에서 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용지만 확보해놨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 대형 놀이공원 계획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존 그 계획에 그 테마파크 부지가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가용지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 유치에는 좀 한계가 있었고 하지만 최초의 테마파크의 어떤 구역 전체는 호민지 북측의 상당 부분을 이제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이제 2단계 실시 계획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대규모 보존구역 아까 제가 근린공원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존구역으로 지정되는 그런 구역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최초 면적 대비 한 4분의 1 정도만 가용지가 사용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등 자족기능 확보 대안으로 전환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놀이공원 계획은 이제 백지화돼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네. 백지화되고 대신에 뭐 대학교 또 산학연 클러스터로 전환됐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그리고 안동 시내와 신도시 사이의 그 도로 언제쯤 뚫릴까? 이것도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건 장기 과제에 해당은 되고요. 이번 계획에서는 사실 저희들 그 장기 과제를 위한 어떤 초석을 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민지 이제 북측 도로를 30m 대로급으로 확대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도청대로하고 일직선화해서 장기적으로 안동 풍산읍을 가로지르는 국지도 79호선과 연계하는 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그 도청 신도시는 국도 34호선 연결도로를 통해서 진입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구조적으로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또 예천보다는 상대적으로 안동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안동 원도심과 연결선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했고 장기적으로 국지도 79호선을 통해서 안동과의 제2 연결 노선이 확보될 경우 원활한 교통 흐름으로 신도시와 원도심 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안동 시내와 신도시 사이 이제 국도 34호선으로 현재는 이제 다니고 있는데 네네. 이쪽이 출퇴근 시간에 많이 밀린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쭉 연결하는 신도시와 안동시를 연결하는 79호선과 이제 연계하는 그런 계획. 네. 이것도 금방 뭐 착공 들어갈 것 같더니 아직 좀 먼 얘기군요. 예, 이게 또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이 국지도가 국가 지원 지방도거든요. 예. 국가의 어떤 지방도 형성이 있어서 지방도에는 해당이 되는데 국비가 좀 확보가 되어야 가능한 그런 실정이라서. 알겠습니다. 예. 5년간 빠른 시간이 될 것같습니다. 이것도 뭐 장기 계획으로. 예. 그러니까 네. 2030년 안에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30년 안에. 그래요? 30년 안에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좀 예.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예.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2단계 사업은 원래 이제 지난해 2월에 기반 공사가 끝나야 됐지만 예. 25년 6월 완공으로 이제 또 뒤로 미뤄졌는데 이 계획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사업이 언제 완료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가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도시의 기반 공사가 이제 완료가 되면은 그 이후에 또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이 세워지고 그게 또 실제로 입주민이 거주를 하는 시기간에 최소한 3년 이상의 어떤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반면에 또 기반 시설이 이미 조성이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요.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동산 경기 이런 거에 따라서 민간 부분의 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 활성화 속도가 굉장히 또 늦어지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청 신도시 2단계와 같이 정말 대규모입니다. 대규모 신도시 사업의 경우 공공 부분의 어떤 기반시설 설치와 민간 부분의 건축이 사실상 유기적으로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기반시설의 완료 시점보다는 실제 사람들이 입주해서 살아가는 입주 시점이 이제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그 시점을 사실 당기기 위해서는 저희 공공과 민간이 함께 지속적으로 이제 머리를 맞대서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많은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또 크고 작은 계획 변경을 수시로 또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함께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하루빨리 도청 신도시 좀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경북개발공사 도청 신도시 사업단의 김민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용찬입니다. 네, 도청 신도시 얘기하다가 좀 얘기가 좀 길어져서요. 네. 자, 대통령 지지율부터 볼 텐데 요거 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지지율. 네, 수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항상 우리 조사 기준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조사죠.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38.7%로 직전 조사보다는 0.4%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부정평가는 58%로 직전 조사보다는 1%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이게 본격적인 반등은 아니고 하락세가 멈췄고 대통령의 지지율 조금 이제 정체되거나 횡보하는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긍정 30% 후반대, 부정 50% 후반대 쭉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어제 많은 분들 보셨겠는데 어제 또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했잖아요. 프랑스에서. 예. 자, 이 프리젠테이션도 직접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데 이게 좀 지지율 상승에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또 가서 이제 연설을 한 것이고, 싸이도 금은 선글라스를 계속 쓰면서, 왜냐하면 선글라스를 벗으면 또 사람들이 못 알아본대. 그러니까 연설 후반기에 딱 쓰더라고요. 이래야 잘 알아본다 그래서. 강남 스타일 했다가 부산 스타일 했다가 또 파리 스타일 했다가 몽마르트 스타일 했다가,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개최를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는 모습들, 전 세계적인 디바 가수 조수미의 또 헌신적인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특히 5월에 프랑스 칸느를 불태웠던 우리 이 SM 에스파 가수입니다. 우리
안동 MBC 청취자분들도 이 검색을 해보시면 SM 에스파 프랑스에서 난리예요. 아, 그래요? 카리나가 네, 영상으로 2번이나 출연을 하면서 맞아요. 오프닝 클로징. 이 또 우리 훈기를 따뜻한 훈기를 또 불어넣으면서 2030 부산 is ready 이 부산의 개최에 대한 소망을 또 불어넣거든요. 또 부산에서 개최된다면 뭐 안동에서 멀지도 않습니다. 네, 또 상당히 우리 안동에까지 지역에까지도 여러 가지 경제 60조 원 정도의 부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야당에서도 심지어는 오늘 한 방송에 출연했던 우원식 의원도 박수 칠 건 박수 쳐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잘했고 이 부분은 성원을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요. 이건 뭐 여야가 없는 엑스포 유치가 됐습니다. 꼭 좀 됐으면 좋겠고. 이게 최종 결정이 10월인가요? 11월인가요? 11월입니다. 11월 말에 있는데 11월 말에 지금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는 어제 이제 이탈리아도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바로 미스터 에브리띵 빈살만이 버티고 있는 바로 사우디 리야드가 개최망하고 있는 바로 사우디입니다. 이제 뭐 많은 전 세계적인 이 부산 엑스포와 관련된 2030 엑스포 관련된 전문가들은 우리가 지금 맹추격을 하고 있다. 어느 누가 앞서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판세상으로 우리가 상당히 최근에 이제 태도국, 이 퍼시픽 아일랜드 국가들을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공략하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만회를 했고 상당히 추격을 하고 있다. 저는 부산 개최가 가능하지 않을까 염원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염원을 하고요. 자, 대통령의 입시 관련 발언이 지금 일파만파입니다. 이 얘기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뭐 수험생들, 학부형들 뭐 대혼란에 빠진 그런 상태. 자, 몇 가지 좀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먼저 자, 변별력을 높이면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특목고를 유지하면서 사교육은 줄이겠다. 뭐 이런 정책인데 이거 좀 너무 모순된 정책이 아니냐 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교육 실태 조사를 해보더라도 사교육비가 그렇게 또 줄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방금 허한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뭐 안동도 뭐 또 지역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여전히 대치동이나 청담동이나 그럼 사교육 문화가 가외 학원이나 학원 실태가 그러면 사라지냐? 안 사라집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킬러 문항을 제거한다고. 그러니까 킬러 문항은 킬러 문항이고. 그러니까 이게 또 킬러 문항이 등장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스파이 영화냐. 이렇게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고 킬러 문항이라는 게 이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이제 융합적으로 교과를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상호 복합적인 융합 문항이 이제 어려운 질문이 이제 BIS 자기자본 결제나 바젤 협약이나 이런 만유인력 법칙 같은 문항이 들어간 것이고, 이 킬러 문항들만을 따로 모아서 고가로 이제 자료집도 내고 뭐 강남에서 서울에 있는 강남에서 판매도 하고 가르치는 학원도 있고 이걸 이제 건전하자는 건데 이거 건전하면 그러면 학원이 없어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또 바로 그 밑에 난도의 문항이 또 기다리고 그럼요. 있죠. 준 킬러가 나오고 지금은 준 킬러 없으면 어떻게 되냐는 준준 킬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대책은 또 따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킬러 문항은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 킬러 문항을 없애고 공교육을 회복하면서 좀 더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은행 방식으로 우리 이 입시 문제를 다채롭게 하느냐 라는 것은 또 별도인 것이고 또 사교육 실태를 분명하게 파악을 해서 지방 교육이 완전히 썰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향한고 앵커나 우리 안동 MBC 청취자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지방 교육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걸 위해서라도 저는 대학 교육이 전면 대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건 맞는 이야기인 거. 하지만 그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굉장히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번 이 입시 관련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퇴를 하는 이 이규민 원장이 단순히 그냥 원장이 아니라 이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학교로 아마 돌아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퇴를 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사퇴를 하고 뭐 이제 이 대학 대입을 상당히 이 평가 문항하고 관련된 정책을 교육부에서 맡아하고 있는 이 국장이 경질되는 여부를 떠나서 뭔가 대통령의 발언이 좀 너무나 큰 혼란과 원선을 가져온 부분은 어떻게 하면은 대통령의 이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원숙하고
원만하게 할지 이 부분 또 따로 우리가 논의되고 검토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그 밑에 고위 공무원들 경질되고 또 뭐 감찰 얘기 나오고 감사 얘기 나오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한 두어 가지만 더 좀 비판의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게 지난 바이든 날리면 때도 그렇고요. 또 5세 입학 논란 때도 그렇고 이번 또 수능 관련 논란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문제를 일으키고 즉흥적으로 한마디를 하고 그 이후에 밑에 있는 장관, 참모 또 여당에서 또 수습하는 모습 이게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계속해서 이런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우리가 크게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접근에 대한 소통의 전개 과정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은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해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연하죠. 그렇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과론적으로는 문제시 되고 논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일단 내부 소통의 재점검. 또 하나는 뭐냐면 문제 해결적 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이 돼야 되지. 이게 어떤 논란이 불거지는 당신이 맞니, 내가 맞니, 또 누가 맞니 이런 식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방식의 소통에 대해서는 상당히 곤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말이 맞느냐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해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방금 전에 이제 화학무예과 이야기를 하셨던 날리면과 바이든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또 이제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시점상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대통령의 이 문제 제기가 반드시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킬러 문항과 관련된 부분은 2021년에도 정교조와 교통사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시민단체에서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또 사교육 근절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공감을 하지 못할 국민은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수능 150여일을 앞두고 이게 그렇습니다. 수험생들은 그리고 또 1차 강사 쪽으로 초점이 모아지게 이게 정조준 해버리면 현우진, 이다지 이런 사람들이 무슨 또 200억, 300억을 받고 150억을 받고 슈퍼카를 타는 것으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선택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좀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단계적이고 이성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 접근 방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사교육 줄이고 공교육 정상화하겠다. 이게 여기에 반대할 국민 한 명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옳은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가 문제였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너무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 필요하다. 대통령의 그 자리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악마화 대상을 좀 선정해서 공격하는 이런 경우에 이번에도 또 나타나서 저번에 바이든 때도 마찬가지로 MBC와 또 MBC 기자 또 대상했고 대상 악마화했고 수능 이번에도 마찬가지 뭐 일타 강사들 사교육업체 이쪽을 또 악마화해서 또 무슨 또 조산이 수산이 이런 얘기가 자꾸 있어서 이건 좀 다음부터는 이제 없었으면 좋겠고요. 딱 1분 남아서요. 김기현 대표, 이재명 대표 연설이 있었잖아요. 월화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뭐 압구정 얘기, 사돈 낱말 얘기, 이 신조어가 나서 이거 배종찬 소장께 이거 뭐 자문을 받았나 했어요. 이거 뭐 짧게 1분만 좀 말씀해 주세요. 연설. 네네네. 중요한 것은 결국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도 압구정 이야기를 하고 또 김기현 대표는 또 고래 또 소리를 질러서 고래? 그래서 이제 뭐 김기현 대표의 지역 기반인 울산 지역이 고래가 유명해서 고래 뭐 이렇게 이야기까지 이제 패러디가 될 정도인데 뭐 그건 이제 또 너무 정치가 경색되면 안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좀 더 정치가 좀 더 부드러워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패러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재명 대표도 할 이야기를 하고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김기현 대표도 할 이야기를 하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자 등등의 좋은 개혁적인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왜 국민들에게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대표와 관련된 호감도 조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거의 땅에 떨어진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실천과 진정성. 이건 누구 어느 한쪽을 비판하고 어느 한쪽을 손을 들어주고가 아니라 방금 전에 허영국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동 MBC의 우리 코너를 계속 듣나 봐요. 그렇다면 우리 이 MBC에서 안동 MBC에 전달해주는 그 메시지 국민을 위한 마음 민심은 천심 그걸 좀 실천해 주었으면 바람 간절합니다. 실천과 진정성이 중요하다. 자,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